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복지학과 한민정이라고 합니다. 사회과학연구원 원래 세미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경제학부 최재원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최재원 교수님께서는 미국 뉴욕 유니버시티 스트랩 스쿨 오브 비즈니스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Review of Financial Studies, Journal of Financial Research 등 다양한 학술지에서 편집위원을 인척하고 계십니다. 교수님께서는 재무경제학, 거시경제, 금융시장, 뮤추얼펀드, 헤지펀드, ESG 사회책임투자, 주식, 채권, 카드상품 등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외경 이코노미스트상도 수상하신 경험이 있으십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주제는 Rethinking ESG in Asset Management, ESG의 회복라는 제목입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교수님. 올해 3월에 부임했고요. 제가 아직 한국 버전 패치가 잘 장착이 안 돼서 이번 거는 슬라이드가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또 제가 해외 학교에서 기조연수할 때 쓰던 자료라서 좀 그런 점도 있어요. 근데 설명은 다 한글로 해드릴 거니까 뭐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중간에 질문 같은 거 있으면 바로바로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제목은 이제 ESG의 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ESG가 퇴보하고 있는 게 사실은 별로 놀랍지 않아요. 이제 제가 ESG를 보기에는 이게 좀 다분히 그 정치적이고 어느 정도 근대 역사, 최근 10년 역사랑 물려 있는 것 같아요. 2008년, 9년에 금융위기가 있었죠. 금융위기가 있었고 미국 같은 경우 특히 대규모의 이제 구제 금융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를 일으킨 주범들은 월가, 그리고 뱅커들, 대형 금융기관, 그리고 다국적 기업들이었는데 사실 미국이 구제금융을 통해서 살려준 회사들이 전부 다 월가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서민들은 힘든데 월가는 어떻게 다 잘 먹고 살고 있느냐 했죠. 그래서 2010년대 초중반에 일어난 운동이 기억하실지나 모르겠는데 지금은 완전히 없어졌어요. 아큐파이 월스트리트라고 월스트리트를 점령하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월가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받는데 일반 서민들은 이렇게 힘드냐. 미국에서 일어났던 어떻게 보면 민초 운동이죠. 근데 이 운동이 싹 들어가면서 생긴 게 소위 말하는 ESG 투자입니다. ESG 투자. 그러니까 ESG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정책적이나 그런 데서 사회적으로 생겨났어야 되는 무브먼트인데 되게 신기하게도 이게 금융가에서 먼저 일어난 거예요. 자산운용사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몇 사람들이 분석하기로는 맞지도 않을 수 있어요. 아큐파이 월스트리트이 오니까 월가 사람들이 그 공격을 살짝 돌려서 ESG라고 포장을 한 것 같다는 여론들이 있어요. 즉, 아니 지금 분노는 월가 사람들이, 월스트리트 사람들이, 금융가 사람들이, 그리고 다국적 기업 CEO들이 돈을 너무 많이 받자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해결되지가 않고 요분들이 대신에 우리가 회사 차원에서 ESG 투자라는 걸 할 테니까 우리가 다른 식으로 사회에 봉사를 하겠다 해서 그 아큐파이 월스트리트에서 오던 그 비난을 살짝 틀어간 거예요. 제 해석입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의도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순수하지 않았던 것도 있어요.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게 기업들은 이제 정관상 profit maximization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고 충실 의무가 돈을 많이 벌고 profit maximization인데 ESG를 한다는 게 사실은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ESG가 지금 퇴보되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뭐 그거는 이제 전반적인 사회 정치 경제학적인 분석이고요. 지금 당장 보면 2020년대 초까지는 요 소위 ESG 투자라는 게 엄청나게 떴어요. 떴다가 지금 23년, 14년 보면 ESG가 다 죽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 그리고 이게 왜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ESG의 퇴보가 왜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연구 결과를 좀 본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한 절반 정도는 기존에 있었던 연구와 현재 금융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위주로 말씀드리고 나중에 제 연구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왼쪽 위는 월스트리트저널이고 오른쪽 아래는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인데 많은 미국에 있는 대형 자산운용사들, 그러니까 미국, 한국은 안 그런데 미국은 자산운용사들이 사실상 금융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요. 한국은 뭐 증권사랑 소액주주가 개인 투자자들이 지배하고 있지만 미국은 자산운용사, 특히 뭐 빅3라고 부르는데 블랙락, 스테이트 스트리트, 그리고 뱅가드 이 세 개 회사가 거의 좌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한 2022년까지는 상당히 ESG에 열심히 하다가 지금 ESG를 안 해요. 안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주주총회에서 ESG 관련된 의결 사항이 올라오죠. 예전에는 다 ESG를 찬성하는 방향으로 왔는데 ESG라고 하면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환경, 사회 이슈들, 그리고 기업 지배 이슈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표들을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주주총회에서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 많이들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최근 3년 동안 ESG 레졸루션, 즉 주주총회에서 우리 회사가 ESG 관련된 안건을 의결하겠다 이런 게 올라옵니다. ESG 레졸루션들 이런 걸 의결하겠다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지지하는 비중이 제일 오른쪽 여기 보이시죠? 이거 유럽이에요. 유럽 회사들은 100% 지지합니다. 100%. 유럽에 있는 자산운용사들, 그러니까 이건 회사가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의 안건 사항으로 올라왔을 때 주주들이 이제 투표를 하잖아요. 그 대형 그 주주들 중에 상당 부분이 자산운용사들이고 이 자산운용사들이 주주총회에서 어떤 식으로 의결을 하냐 봤을 때 유럽은 100% ESG, 근데 요 왼쪽에 있는 게 미국 대형 자산운용사예요. 미국 자산운용사들은 별로 ESG를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절반 유치하죠. 어떻게 보면 또 재밌는 건 유럽은 항상 규제나 뭐 이런 소셜 이슈에는 관심이 많고 미국에는 별로 관심이 없죠. 그게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이 경제 성장률이 높고 많은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전부 미국에서 나오고 유럽은 살짝 거기서 떨어지고 있죠. 규제만 하고 있고 그거랑도 뭐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 다음도 이제 똑같은 이제 이거는 연별로 본 거예요. 똑같은 스태티스틱을. 제일 오른쪽이 유럽 자산운용사들이에요. 최근 3년 동안 100% ESG 관련 의결 사항이 올라오면, 안건 사항이 올라오면 주주총회에서 자산운용사들이 다 찬성합니다. 왼쪽 두 개는 미국이에요. 제일 왼쪽은 이제 전반적인 평균적인 이제 투표들, 그리고 가운데가 이제 탑20 미국에 있는 자산운용사들. 보면 이제 연별로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죠? ESG를 예전에는 눈치라도 봐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대한 의결 사항에 대해서 예스를 했는데 지금은 뭐 주주총회에서 찬성표를 던지고 있지 않아요. 50% 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산운용사별로 봤어요. 보면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회색인가요? 짙은 회색, 이게 ESG 서포트가 많이 떨어진 곳, 그리고 여기 청록색에 가까운 게 ESG 서포트를 많이 하는 회사들, 즉 여전히
유럽 자산운용사들은 ESG 관련 의결사항이 오면 찬성표를 던집니다. 그런데 미국, 특히 뱅가드가 되게 재미있는 회사예요. 여러분들 간접 투자? 인덱스 투자? ETF? 아니면 패시브 펀드 들어오셨을 거예요. 미국은 패시브 펀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나라예요. 그래서 이 지수 투자나 패시브 펀드에 대해서 가장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뱅가드거든요. 이 뱅가드가 뭐 자산 규모가 3 트릴리언 달러니까 어느 정도 상상도 안 되는 정도의 규모의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ESG 의결 사항에 대해서 별로 찬성표를 던지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나타나고 있는 게, 그러면 자산 운용사들이 이거를 ESG를 좋아하지 않는데, 자산 운용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대리인이에요. 자산 운용사가 투자하고 있는 그 돈은 실제적으로는 그 뒤에 있는 우리 같은 인베스터, 투자자들이 자산운용사에 돈을 맡기고 자산운용사는 그 돈을 대리인으로 관리해 주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자산운용사에 투자를 할 때 어떠한 회사에 투자를 하겠는가? 그게 플로우예요. 즉 자금 흐름. 펀드 회사의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왔는데, 보통 서스테이너블 펀드라고 그러죠. 지속 가능 펀드. 근데 여기 보시면 유럽은 일단은 2022년까지는 이런 지속 성장 펀드에 돈이 많이 몰렸어요. 근데 2022년부터 딱 끊깁니다. 끊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플로우가 나와요. 투자자들이 이런 지속 가능 펀드에서 돈을 빼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은 그나마 아직도 돈이 몰리고 있는데 그래도 성장세가 많이 줄었습니다. 즉 우리 같은 투자자들도 이제는 ESG 펀드에 돈을 맡기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확실히 ESG가 지금 퇴보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지금 ESG 얘기 많이 들어갔어요. 이게 한국만의 현실이 아니라 그래서 ESG를 기치로 거는 펀드들의 펀드 시장도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고요. 이거 내가 보낸 PDF 파일 아니에요? PPT 파일 아니에요? 네. 애니메이션 넣었던 것 같은데 없네요. ESG 펀드 숫자도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0에서 2022년까지를 보면 거의 매년 100개 이상의 펀드들이 새로 출시가 되었어요. 미국에서. 그런데 2023년 이후에는 매년 10개도 되지 않습니다. 10개도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ESG라는 라벨 있잖아요. 요거를 떼요. 펀드에서. 그래서 ABRDM, 에버딘이라는 영국의 대형 자산운용사인데 얘네는 이제 서스테이너블 리더, 지속 가능에 대한 승부자라는 말을 빼기 시작했고요. 펀드에서. 모건 스탠리랑 UBS도 ESG라는 라벨을 펀드에서 떼기 시작했어요. 대체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길래 ESG 라벨을 이제 떼려고 하냐? 몇 개 말씀드릴 건데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ESG 펀드가 퍼포먼스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결국 수익률이 좋아야 되는데 수익률이 좋지가 않으니까 투자자들이 별로 매력을 못 느낍니다. 두 번째는 ESG가 미국에서는 웨퍼나이즈드 텀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많이 쓰이고 이것저것 ESG라는 그 큰 개념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다 보니까 싫어하는 사람도 생기고 어떤 사람들은 ESG라는 걸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ESG가 이제 좀 변질된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교수님, clarifying question 해도 될까요? 예. 그 ESG라는 레이블링을 할 때 그거를 기준이 없이 그냥 펀드들이 알아서 정하는 건가요?
예전에는 그랬고요. 그래서 SEC에서 한국으로 치면 금감원이죠. 금감원에서 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ESG라는 이름을 펀드에 붙일 거면 실제로 너희 펀드의 홀딩의 80% 이상이 ESG와 관련된 투자여야 한다라고 2022년에 그게 새로운 룰이 들어왔어요. 그전에는 뭐 그냥 이것만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목표, investment purpose에 그냥 ESG 한다 그렇게만 하고 그 다음에는 다 윈도우 드레스입니다. 근데 그게 2022년이라고요? 네. 그러면 네. 이 데이터가 사실 좀 애매한 거 아닌가요? 2000년부터 어. 2003년까지, 2024년까지 보신다 그러면 완전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SEC 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확실한 건 ESG에 대해서 이제 뭐 펀드들이 이렇게 이름을 떼고 있는 건 사실. 뭐가 드라이빙하고 있냐? 그게 SEC 룰 때문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정치적으로 ESG가 이제 별로 인기가 없고, 그다음 ESG가 수익률이 안 좋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그거는 이제 앞으로 향후 여러분들이 박사과정 학생들이 열심히 연구하셔야 될 분야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문제인데 뭐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디맨드는 당연히 옛날보다 더 늘어나고 있죠. 근데 문제가 이제 넷제로 카본, 즉 탄소 배출을 0을 만들겠다에 대한 파지티브한 그런 이제 긍정적인 요소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일단은 테크놀로지가 캐치업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이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희망을 걸었는데 뭐 마지막 코스트가 올라가니까요. 처음에 폴루션을 그리고 오염이랑 탄소 배출을 조금 늘리는 건 쉬워요. 유럽처럼 그냥 천연가스로 다 옮기면 되거든요. 거기서 이거를 탄소를 더 줄이겠다 그러면 그때 이제 한계 비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한계 비용 증가의 법칙.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트가 높으니까 비용이 높으니까 당연히 그 비용은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죠. 소비자들도 싫어하고 그리고 뭐 자영업자들도 싫어하고 정치인들도 싫어해요. 미국의 뭐 텍사스나 플로리다처럼 일단은 보통 얘기하는 레드 스테이트 이제 그런 천연 가스나 오일에 많이 의존하는 주들은 싫어해요. 그래서 실제로 텍사스 같은 주는 우리 ESG를 표방하는 회사가 금융회사가 있으면 우리 그 회사에 우리 주 펜션 펀드를 투자 안 하겠다라고까지 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 또 AI 붐이 벌면서 사실 우리가 뭐 챗GPT 쓰고 AI 할 때 그거 데이터 센터가 에너지를 엄청나게 잡아먹거든요. 점점 컴퓨테이션 파워는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들이 에너지는 더 많이 소모하고 있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남은 한 1시간 10분 동안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제 ESG에 대한 스캡티시즘, 회의론, 그 다음에 왜 회의론이 생기는가. 제 전공이 뭐 파이낸스이다 보니까 일단 ESG 투자 자체가 수익률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부분 별로 안 좋다라는 에비던스가 요즘에 실증 분석이 더 많은데요. 아무튼 이게 현재 연구 결과들을 보면 ESG가 수익률에 좋다 나쁘다에 대해서 뚜렷한 뭐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결과가. 그래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힘들어서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뭐 영국에 있는 분들이 한 서베이인데요. 서베이를 이제 자산운용사에 쭉 돌렸어요. 쭉 돌리고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왜 ESG가 잘 안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 논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머징 마켓 신흥시장에서 자산운용사가 ESG에 도움을 주는지 안 주는지, 특히 이제 탄소 배출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지 안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회의론이 왜 되고 있냐? 제일 큰 이유는 뭐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이 높으면 환경에 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래도
투자금이 물리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결과들이 이렇게 뚜렷하지가 않아요. 초기 결과를 보면 이제 균형 이론에 의해서 나온 결과들이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데 ESG 투자, 특히 그린 테크놀로지, 그린 인베스트먼트, 녹색 투자들, 녹색 투자가 수익률이 낮은 게 맞아요. 이론적으로. 이게 왜 이러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있잖아요. 즉, 녹색 투자가 아닌 경우, 재래식 기술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아요. 첫 번째는 실제로 이제 피지컬 리스크. 정말로 이 회사들이 환경을 오염시키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 재앙이 일어났다. 그래서 피지컬 리스크 때문에 자산이 파괴되는 리스크. 그 리스크가 있고요. 지금 더 크게 얘기하는 리스크는 트랜지션 리스크. 즉 탄소 사회에서 탄소 중립 사회로 옮겨갈 때 레귤레이션들이 있고요. 이 레귤레이션들에 따라가지 못할 때 오는 리스크, 즉 오일 회사, 이런 석탄 회사 이런 것들이 레귤레이션 규제가 오면서 여기에 빨리 변화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변화하지 못하면 이런 회사들은 바로 망하게 됩니다. 그럼 리스크가 높아요. 즉 이 피지컬 리스크와 레귤레이션 리스크 때문에 브라운 펌이라고 했죠. 브라운 회사들은 그린이 아니라 브라운한 회사들은 이제 리스크가 높아요. 리스크가 높으니까 수익률이 높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거기에 대해서는 이 논리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과연 이 이론이 데이터로도 뒷받침이 되는가 하고 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제 여기 2020년 논문에 보면 여기 보면 녹색 주식이 갈색 주식을 그 수익률에서 넘어서요. 즉 친환경 주식들이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20년대까지 여기서 나온 논리는 이제 새로운 균형 상태로 가면서 이쪽으로 돈이 몰리니까 사후적으로 봤을 때 그린스탁이 주가가 높이 형성되니까. 근데 또 그 외에도 보면 갈색 주식이 오히려 녹색 주식보다 더 수익률이 높다라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인터내셔널리 봤을 때, 전 세계 데이터로 봤을 때 어떤 거죠? 전 세계를 보면 별로 갈색 주식이건 녹색 주식이건 수익률 차이가 없어요. 수익률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에 대해서는 과연 그린 스탁이 브라운 스탁보다 주가 수익률이 높냐 안 높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백한 결론이 없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왜 이렇게 일관된 결과가 안 나오냐 했더니 메소드로지 문제도 있고 숄센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최근 연구에 나온 결과인데 여러 개 다른 선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린 마이너스 브라운, 즉 수익률들을 이제 나타낸 건데 무슨 수익률이냐면 갈색 주식, 그린 마이너스 브라운 리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이 양의 값을 끼면 녹색 주식이 수익률이 높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많은 선들이 그려졌냐? 이 연구에서 한 게 그러면 우리가 이게 scientifically replicate 되는지 보자 한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떠한 연구가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다는 걸 보려면 먼저 reproducible을 한가. 즉 이 논문에 있는 방법론을 그대로 따랐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reproducible 한지. 그리고 이 reproduction 말고 그 다음에 scientific replication 문제가 있어요. scientific replication 뭐냐? 이 논문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구현을 했다고 하는데 이 방법론이 반드시 맞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론에서 구체적으로 다른 것도 있고. 그러면 내가 제3자가 봤을 때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다시 똑같은 결과가 도출되는가? 그게 scientific replication이에요. 다른 데이터를 써서 가장 객관적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scientific replication.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는 scientific replication 해봤습니다. 즉, 각 논문에서 하는 주장이 아니라 이거를 가장 객관적인 방법으로 48개, 46개의 다른 방법으로 한 거예요. 했더니 결과가 이렇구나. 즉, 어떤 방법론을 썼냐에 따라서 green minus brown 스탁 메터는 양수가 되기도 하고 음수가 되기도 하고 이 디스퍼션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scientifically replicate 되지가 않아요. 두 번째 문제는 요 샘플 피리어드를 보면요. 초반에는 전반적으로 음수죠. 샘플 초반은 2010년대 초에는 그린 스탁들이 오히려 브라운 스탁보다 주가 수익률이 낮았어요. 그런데 그린 마이너스 브라운이 언제 양수가 주로 됐냐? 요때입니다. 요때. 그러니까 요때 녹색 주식들이 주가 수익률이 막 좋으니까 돈이 엄청나게 몰린 거죠. 몰렸다가 코로나하고 인플레이션 나오고 2021년 말부터 이제 그때 S&P 500이 피크를 찍었고요. 2021년 말. 2022년에 들어가면서 물가 상승률 높아지고 이자율 올리고 뭐 빅스텝이다 자이언스텝이다 하면서 주식시장이 막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때 어떤 주식들이 더 많이 떨어졌냐? 녹색 주식, 친환경 주식들이 오히려 주가가 더 떨어졌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유도 있죠.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당장 러시아 봉쇄 조치하고 유가 폭등하고 하니까 오일 회사, 석유 회사, 그런 재래식 에너지 회사들 주가가 폭등했죠. 그래서 이제 레플리케이트 되지 않고 샘플에도 민감하고 그래서 녹색 주식이 수익률이 높다? 별로 그렇게 많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똑같은 결론이에요. 여기는 이제 평균 수익률을 본 거예요. 평균 수익률을 봤는데 디스퍼션이 크죠. 그러니까 46개의 서로 다른 방법론으로 평균 수익률을 쫙 봤더니 미국에서는 요 위에 두 개가 미국이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나마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는 양수예요. 그런데 전 세계 시장을 보면 그냥 정규분포예요. 정규분포. 그냥 중심극한 정리입니다. 중심극한. 그냥 노이즈예요. 노이즈. 그린 마이너스 브라운 주식 수익률의 평균 수익률은 그냥 노이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녹색 투자가 수익률이 높다?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ESG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고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베이. 실제로 자산운용사들 한 500개, 전 세계적으로 500개의 자산운용사 매니저들한테, 펀드 매니저들이죠. 한테 물어봤어요. ES, 여기서 G는 뺐습니다. 이게 또 ESG에서 문제인데요. E랑 S랑 G랑 서로 너무 다른 이슈거든요. 환경, E는 환경, S는 소셜 이슈. 그러니까 그 회사의 모든 스테이크홀더, 종업원, 그리고 관계사, 그리고 사회, 지역사회 다 포함이 됩니다. G는 보통 얘기하는 거버넌스예요. 그럼 이 거버넌스가 뭐냐? 회사의 매니저들이 주주들이 원하는 대로 굴리고 있느냐. 이게 거버넌스 문제거든요. 이 세 개가 다 다른 이슈인데 이거를 한데 뭉뚱그려놨죠. 그래서 이 서베이 논문에서는 그래도 G는 뺐어요. 왜 뺐냐? G는 적어도 이제 우리 파이낸스 리터처에서는 거의 한 30년 이상 연구되고 있던 이슈거든요. 그래서 G에 관련돼서는 연구가 많아요. 그래서 E랑 S만 따로 떼서 설문조사를 돌렸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봐요. 첫 번째는 투자자로서 당신들이 보기에
ESG 투자가 회사 가치와 주가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첫 번째는 펀드 매니저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그 빌리프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요. 두 번째는 생각, 빌리프랑 상관이 없이 당신들이 목표로 하는 건 뭡니까? 당신 직업이 있으니까 직업적인 목표는 뭡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주가 수익률인지, 파이낸셜 리턴인지 아니면 환경인지 물어본 거예요. 정말 당신들 환경이 중요합니까? 주가 수익률이 중요합니까? 환경이 중요합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과를 이제 먼저 요약을 해드리면 절대 다수의 펀드 매니저들이 대답하기는 주가 수익률이 더 중요합니다. 환경도 중요하지만 주가 수익률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요. 이유는 뭐냐? fiduciary duty, 즉 충실 의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사의 이사들은 회사에 대해서 충실 의무가 있고요. 특히 회사에 대해서. 펀드 매니저들은 펀드 회사의 주주, 그러니까 펀드의 주주, 즉 외부 투자자들, 우리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충실 의무가 있는 겁니다. 충실 의무는 여기서 높은 수익률밖에 없어요. 환경은 충실 의무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결국은 이게 충실 의무의 문제면 법개정, 그리고 계약, 정관 같은 것들을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어프로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절대 다수의 펀드 매니저들은 충실 의무 때문에 하고 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이낸셜 리턴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E와 S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E와 S가 안 중요하다고 이중죠.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뭐냐? E랑 S가 파이낸셜 리턴, 주가 수익률이랑 밀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파이낸셜 리턴이랑 별개로 환경과 사회 문제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파이낸셜 리턴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많은 걸 알고, 첫 번째는 이제 이게 일단 컨텍스트가 중요해요. ES라는 거 얘기할 때 컨텍스트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ES를 통해서 다운사이드 리스크, 그러니까 회사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죠. 두 번째, ES라는 그 엄브렐라 안에 너무나도 많은 컨셉이 들어갔다는 게 좀 문제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리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아직 E와 S가 주가 수익률로 연결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믿냐? GMB, 즉 그린 마이너스 브라운.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린 마이너스 브라운이 주가 수익률이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대해서 전혀 학계에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바가 없는데 이분들은 실제 업계에서 일하는 이분들은 E와 S가 당연히 GMB 수익률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계의 연구와 별로 이분들의 믿음과 약간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거리감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E와 S를 말하기는 쉬운데 실제로 이 E와 S가 뭘 말하는 건지 이걸 측정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업계에서는 자기들이 애널리스트들 동원해가지고 각 회사마다 정말 구체적인 E와 S의 기준, 예를 들면 우리는 waste management, 즉 쓰레기 처리에 대한 환경 관련 이슈를 더 중시한다는 거죠.
아니면 우리는 종업원과의 종업원 복지에 더 우대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기준을 통해서 업계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통해서 ES에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카데믹 리서치를 할 때는 학계에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빅데이터를 써야 되기 때문에 E와 S를 객관화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ESG에 대한 평가 회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모닝스타, 그리고 MSCI 이런 평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평가 회사에서 나오는 평가 등급 점수로 그냥 써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업계 사람들 말이 무조건 틀린 건 아니죠. 틀린 건 아니죠. 즉 ESG를 따질 때 이거를 그냥 엄브렐라 텀에서 그냥 넓은 되게 코어스한 그런 등급 점수를 쓰는 것보다는 정말 스페시픽한 구체적인 E와 S 기준을 정해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즉 ESG라는 큰 개념 하나에서 모든 걸 다 뭉뚱그리지 말고 쪼개야 된다. 쪼개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산운용사분들이 ES가 E와 S 투자가 수익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E와 S를 잘하는 게 그 자체로 좋은 게 아니라 E와 S를 잘한다는 그 사실이 다른 이제 기업의 측면, 즉 이 회사가 얼마나 전략적인지, 얼마나 오퍼레이션이 잘 돌아가는 것에 대한 하나의 척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ESG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회사가 ESG를 잘한다는 거는 다른 것도 잘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잘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거는 서베이 결과예요. 결과에 보면 ESG가 나쁜 경우에 주가 수익률이 어떻게 되겠는가? 많은 경우에 ESG가 안 좋으면 주가 수익률이 안 좋을 거다라고 믿고는 있어요. 믿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들이 이렇게 믿고는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분들이 환경을 위해서 수익률을 포기할 것인가? 라고 물어보면 단 0.01%의 수익률도 포기하지 않겠다 라고 다수들이 대답해요. 이유는 뭐냐 물어보면 충실이기 때문이다. 비디스엘이 빌기 때문에 우리는 수익률에서 손해가 나는 일은 절대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 레귤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법적인 이슈가 필요한 부분이 만약에 ESG를 더 하고 싶다면 그 다음에 이제 과연 인베스터의 프레퍼런스는 뭔가 라는 연구가 있어요. 라는 연구가 있는데 한 2020년 중반대까지는 2020년까지는 많은 학계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ESG를 좋아한다 라고 믿었어요. 믿었는데 그게 이제 나온 그런 이제 믿음이 나온 게 요 연구 결과 때문이고 이게 2019년에 나온 되게 유명한 데이터인데 과연 펀드 투자자들이 ESG를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에 대한 연구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했냐면 그냥 투자자들의 revealed preference 실제로 나타난 선호도를 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되냐? 이제 투자자들이 각 펀드에 돈을 투자할 거 아니에요. 투자를 하는데 ESG가 높은 펀드에 더 많이 하는지 ESG에 낮은 펀드에 더 많이 하는지를 본 거예요. 봤는데 이게 좀 인다주네이트 이슈가 있잖아요. 이게 코절리티를 인과관계를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되게 나이스한 아이디어였었는데 뭐냐? 2016년에요. 모닝스타라는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펀드 연구하는 회사가 있는데 2016년부터 모닝스타가 각 펀드마다 ESG 레이팅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이 펀드는 ESG 레이팅이 높다. 이 펀드는 ESG 레이팅이 낮다. 2016년 전에는 레이팅이 전혀 없었습니다. 2016년부터 갑자기 땅 하고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16년이 일종의 디스컨티뉴이티가 일어나는 해입니다. 그래서 2016년 전후를 본 거예요. 봤더니 2016년 후에 ESG가 높은 회사에 갑자기 투자자들의 플로우, 돈이 갑자기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해결되는 거죠. 일종의 리그레션 디스컨티뉴이티. 그래서 이 논문의 결과가 많이들 믿어서 뭐 투자자들이 ESG를 원하는구나 하고 나왔었는데 최근의 결과는 달라요. 이거는 이제 제 페이퍼에 있는 결과인데, 자 그러면 투자자들이 앞에 있던 이제 이 논문은 미국 결과예요. 미국에서는 선진 시장이고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이제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쓰니까 그럴지 몰라도, 그러면 신흥시장, 중국, 인도, 타일랜드 이런 데서는 어떨 것인가 하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있었던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비슷한 연구를 한 겁니다. 즉 투자자들이 신흥시장에 할 때랑 디벨롭 마켓, 선진시장에 할 때 DM, 디벨롭 마켓, 선진시장, EM, 이머징 마켓, 신흥시장, 선진시장과 신흥시장에 할 때 이게 달라진다 봤더니, 선진시장에는 ESG에 반응을 해요. 즉 ESG가 좋으면 펀드 플로우, 인베스터의 돈이 몰립니다. 그런데 신흥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ESG가 일종의 사치제예요. 사치제. 그러니까 정말 이머징 마켓처럼 돈이 필요한 데는 ESG에 플로우 투자자들이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 연구 결과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 논문에서는요, 외국인 투자자들, 자산 이용자들, 외국인 투자자들이 과연 신흥시장에 투자를 할 때 그 신흥시장의 환경에 신경을 쓰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거를 이제 일단 연구를 하게 됐냐? 첫 번째는 특히 유럽에 있는 유럽에 있는 뭐 연구자들 그리고 실제로 프랙티셔너들의 얘기를 하면 자기는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우리는 이머징 마켓, 뭐 중국, 뭐 태국,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할 때도 우리는 그 나라의 환경에 신경을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드는 생각이, 잠깐만, 내가 덴마크 투자자인데 저 멀리 있는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인도네시아의 환경에 더 신경을 쓰겠죠. 쓰긴 쓸 텐데, 과연 그러면 덴마크 사람이 인도네시아 환경을 더 많이 신경 쓸까요? 아니면 인도네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환경을 더 많이 쓸까요? 이게 퀘스천 마크인 거예요. 그럼 이제 과연 선진 시장의 사람들이 자국 국민보다 더 도와줄 것인가 하는 게 퀘스천입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왜 신흥 시장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여기 이 그래프가 2020년까지의 탄소 배출량입니다. 탄소 배출량이고요. 밑에 있는 여기가 이제 유럽, 미국이에요. 즉 뭐 아시겠지만 이건 1970년대까지는 전 세계의 환경 오염은 미국이랑 유럽이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클린 에어 액트 같은 게 1990년대 나오면서 많이 줄었어요. 줄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더 이상 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급격하게 늘어나는 게 사우스 아메리카, 일본, 이렇게 신흥시장이죠. 중국, 아시아, 인도 이런. 그러니까 실제로 탄소 배출량을 보면요, 지금 신흥시장이 훨씬 많아요. 선진시장보다. 그래서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만약 우리가 진짜 탄소 중립의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디벨롭 마켓보다는 선진시장보다는 신흥시장에서의 탄소 중립이 이루어지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신흥시장에서는 싫어하죠. 싫어해요. 그리고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이런 뭐 개발도상국가들도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GDP가 늘어나야 됩니다. 뭐 물론 이제 사회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인문학으로도 마찬가지죠. 과연 GDP 성장이 좋은 것이냐 이게 정말 뭐 그런 문제를 차치하고 일단 GDP가 늘면 빈곤율이 낮아진다는 사실은 뭐 그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즉 빈곤율과 경제 성장을 빈곤율 퇴치를 위해서는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화석 연료가 최고입니다. 최고. 싸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코트가 이제 컵26 이게 이제 전 세계 탄소나 환경에 대한 미팅이거든요. 그때 아프리카의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요 지금 on our way to be developed.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석탄이랑 오일을 멈출 수가 없어.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지 파벌티를 없애고 빈곤을 없애고 그래야 또 에너지가 있어야지 성장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일단 신흥시장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직도 웃긴 게 펄캐피타 즉 1인당 배출을 봤을 때요. 미국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미국이 1인당 배출량이 뭐 인도 같은데 거의 6, 7배이에요. 그러니까 뭐 선진시장에서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그래서 이제 신흥시장에서의 탄소 중립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왔을 때 탄소 배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는가? 이게 잘 생각해보면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첫 번째 나오는 이제 주장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면 신흥시장의 탄소 배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즉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왔을 때 중국에 있는 회사들이 탄소 배출을 줄일 것이다. 친환경적으로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관점이 저 학계에는 아주 만연히 퍼져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 문제를 빼고 예를 들면 뭐 사회적 문제들 특히나 이제 기업 지배 관련된 문제를 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면 신흥시장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많아요. 여기 뭐 이유가 있죠. 왜냐면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일단은 로컬 인베스터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은 예를 들어서 삼성을 예로 들게요. 삼성전자가 아니죠. 이제 2015년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그때 합병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초미에 관심다. 이 이슈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님도 감옥에 가시고 이재용 회장님도 감옥에 가시고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도 감옥에 갔는데 그 이슈가 과연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그때 이슈가 제일모직이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이 많고 삼성물산이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낮아요. 그런데 삼성물산이 삼성생명과 전자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면 그러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와 생명에 대한 지배권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그때 하려고 했던 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친 겁니다. 합치는데 이제 합병 비율이 문제가 됐죠. 합병 비율이 문제가 됐는데 그때 많이들 얘기한 게 제일모직을 뻥튀기를 했다. 뻥튀기를 해서 삼성물산을 헐값에 제일모직에 넘겼다. 라고 해서 그게 이제 많이 이슈가 됐죠. 많이 이슈가 됐죠. 결국은 그 주총에 넘어가서 제일모직 주주들은 당연히 찬성합니다. 우리가 헐값에 삼성물산이라는 알짜 기업을 지금 가져오는데 다 찬성이죠. 그러니까 제일모직 이제 주주총회는 별 문제 없으면 삼성물산의 주주총회가 문제예요. 과연 우리가 저 집이랑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뭐 좀 제대로 된 대접받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족 회의가 일어난 거예요. 과연 저 집안이랑 합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가 된 거죠.
됐는데 그러면 이제 막 외국인 투자자들 그리고 국내 자산운용사들 투자를 하잖아요.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여기서 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응? 왜냐? 저쪽 집안이 뭐 다 얽혀 있어요. 다 얽혀 있는 이 상황에서 노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근데 별로 안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쓸데없이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아무튼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런 국내의 정치 문제들, 네트워크 문제들에 관련돼서 좀 자유롭고 그래서 부패도 낮고 따라서 기업 지배에서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똑같은 것도 환경에서 일어날 것이다. 노르웨이 투자자, 덴마크 투자자가 중국에 들어오면 당연히 환경도 좋아지겠지 라고 하는 게 이 긍정적인 뷰고요. 근데 이제 부정적인 뷰도 여러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externality 한국말로 뭐라고 해요? 잠깐만 밖에서 외부성. 그러니까 이제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게 외부성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막 생산을 해서 오염을 시키는데 오염시키는 거에 대한 코스트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지는 거고 생산을 하는 데 따른 베네핏은 나 혼자 가져가는 거니까. 따라서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중국에 환경 오염되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따라서 외부성 문제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는 이제 중국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거는 이제 일종의 이거는 규제에 대한 악용이죠. 보통 신흥시장이 환경 규제가 약하잖아요. 자국에서는 별로 오염을 못하니까 신흥시장 가서 오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신흥시장에 들어갈 때는 수익률을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수익률을 위해서 들어갔는데 환경 지금 신경 쓸 때입니까? 여기에 투자하면 대박이는. 따라서 신흥시장의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자,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왔을 때 신흥시장 회사들의 환경에 대한 이게 탄소 배출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또 인과관계를 보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인과관계가 보이기 쉽지 않아서 저희가 한 아이디어는 파이낸스 리터처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 스탠다드한 방식인데요. 표준적인 방식입니다. 어떤 회사가 그 지수에 포함됐을 때 봅니다. 얼마 전에 한국 시장이 WGBI 채권 시장에 들어갔다는 뉴스가 왔거든요. 그러고 이제 신문 기사들 보면 한국이 지수에 편입이 됐으므로 채권 시장 지수에 편입이 됐으므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들어올 것이다. 60조 원어치 더 들어올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났어요. 비슷한 겁니다. 즉 어떤 주식이 지수에 편입이 되면 우리가 보는 지수는 MSCI 신흥시장 지수거든요. 이 지수에 포함이 되게 되면 그 지수에 투자하고 있는 정말 전 세계에 엄청난 돈들이 많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외국인 투자자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즉 지수에 투자가 되면 지수에 있는 어떤 종목이 지수화에 포함이 되게 되면 외국인 투자금이 더 몰려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과관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갔으니까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니까 일종의 인과관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지수 편입을 봤습니다. 하나는 개별 회사들이 신흥시장 지수에 편입될 때를 봤어요. 근데 이제 개별 회사들이 편입되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를 보여줄 수도 있지만 이 편입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완전히 무작위하게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한국이 채권시장 지수에 편입됐다는 것도 한국이
채권 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회사가 들어갔을 때도 이 회사가 성장을 하고 있었다든지 많은 노력을 해서 지수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과관계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컴파운딩한 게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두 번째로 쓰는 게 중국이 이제 2018년에 중국 시장 전체가 신흥시장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왜 가능했냐? 중국이 세 개의 다른 지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H쉐어라고 해요. 혹시 ELS 투자하신 분 안 계시죠? 여기? 얼마 전에 ELS 홍콩 H 지수 할 때 그 H가 홍콩이에요. 홍콩. 그래서 홍콩에 상장된 중국 회사들의 지수가 H 지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와 B라는 지수가 또 따로 있습니다. B는 메인랜드 중국에 있는 회사들인데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지수예요. 회사들에 대한 지수예요. 그게 B쉐어고요. 그 다음에 A쉐어라는 게 있습니다. A스탁. 이 A 인덱스는 내국인들만 투자할 수 있는 중국 회사들이에요. 그랬는데 중국에서 이 A 지수를 조금씩 개방하기 시작했어요. 외국인들한테. 그래서 MSCI가 한 2016년에 이제 중국의 A쉐어가 많이 개방을 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왔을 때 별 문제가 없겠다. 즉 지수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인베스터블 투자했을 때 문제가 없어야지 지수에 편입을 시키는 거거든요. 즉 한국 채권 시장의 경우에도 한국 채권 시장이 유동성이 높고 선진화가 돼서 외국인들이 투자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없다는 게 어느 정도 보여졌을 때 이거를 편입시키거든요. 마찬가지로 MSCI도 중국에 대해서 한 2016년쯤 보니까 이 정도면 외국인들이 이 A 지수에 들어와도 되겠다 해서 2016년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고요. 2018년에 250개 정도의 주식을 한꺼번에 그냥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이벤트를 쓰는 이유는요. 이때는 개개 회사의 어떠한 노력, 성장 이런 것 때문에 편입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이 나라 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간 거라서 어느 정도의 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이 깔끔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더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 편입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지수에 편입이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늘어나게 되고 앞뒤를 비교하는 겁니다. 편입 전과 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늘어났으니까 이때 과연 예전에 비해서 탄소가 줄어들 것인가,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저희 연구 세팅이죠. 근데 결과를 보면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늘어났을 때 일단은 그 회사가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투자가 더 이루어졌으니까 성장이 빠르겠죠. 그래서 프로덕션도 늘어나고 세일즈, 그러니까 레비뉴도 늘어나고 매출도 늘어나고 종업원도 늘어나고 자산 규모도 늘어나고 다 늘어나요. 그러니까 회사가 늘어나니까 어느 정도 탄소 배출량도 늘어나는 거는 사실이겠죠. 그런데 매출이 이렇게 10%를 늘어났으면 탄소 배출량도 한 10% 늘어나면 어느 정도 봐주겠는데 탄소 배출량이 한 20% 늘어나는 거예요. 20%. 즉 탄소 집중도를 봤을 때 인텐시티, 탄소 배출의 집중도를 봤을 때 오히려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 늘어난 만큼만 늘어나면 괜찮은데 매출보다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제 선진 시장에서는 전혀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탄소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점을 시사하냐? 신흥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왔을 때 환경 보호를 하려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는다. 또 신흥 시장에서는 주가 수익률이 중요하지. 괜히 환경 카본 줄이려고 그러고 탄소 줄이려고 해가지고 주가 수익률에
해가 되는 행동은 하려고 하지 않는다. 라는 게 이제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경제적인 이유를 보면 첫 번째 가설은 Ben for the buck, 즉 똑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어디서 주가 수익률이 제일 높겠는가? 신흥시장이죠. 선진시장은 주가 수익률이 낮아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니까. 그에 비해서 신흥시장은 리스크가 높고 하니까 여기는 그냥 들어가서 투자를 해야 돼요. 파이낸셜 게인, 수익률이 문제지 여기서는 뭐 평균 따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콜루션 헤이븐, 즉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국 기업에 대한 탄소 배출은 신경 써야죠. 여기는 레귤레이션이 타이트하니까. 그런데 신흥시장 가서는 레귤레이션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탄소 배출 같은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민비, 나리마이 백혈, 즉 덴마크에서 탄소 배출 안 하고 중국에서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뭐 각 세 가지와 각각 다 이제 일치하는 결과들이 나왔어요. 네. 아까 그 이미션가 늘어났다는 거 얘기하실 때 데이터를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페르미 인덱스에 포함됐다. 그러면 그 firm 자체의 그 firm specific 이미션만 보시는 거예요? 예. 그 차이나는 차이나 나라 전체예요? 아니면은 그 회사들만 다 합쳐서? 회사의 비포에 나타났어요. 아, 그렇게 이미션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나요? 그게 또 이제 이미션 데이터가 지금은 두 가지 소스예요. 하나는 자체적으로 이거를 리포트합니다. 그래서 CSR 리포트라고 해서 Social Responsibility, Company Social Responsibility 리포트를 자발적으로 보통은 내요. 대형 기업일수록 내는데 그 CSR 리포트에 본인 그 각 회사가 자발적으로 리빌하는 숫자들이 있어요. 근데 뭐 이건 한 20% 정도 해서밖에 안 되고 믿기도 어렵죠 사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 이 데이터 소스가 S&P에서 만들거든요. S&P가 이거를 자기들 모델로 임퓨트를 해요. 각 회사마다 이 회사의 서플라이 체인은 어떻게 되니까 공급망을 봤을 때 이런 회사에서 만약에 수입을 하고 이 회사에서 뭐 물건을 가져오고 이런 회사에 팔고 매출은 얼마고 뭐 이런 걸 봤을 때 이 정도의 프로덕션 사이즈면 이게 얼마나 되겠다 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냥 데이터 이슈가 있긴 해요. 진짜 This is the best we can do. 이건 아직 퍼블리케이션이 안 돼서 뭐 피드백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하드코어 이론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것도 이론이냐 하는 정도로 그냥 교과서 수준 이론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론을 넣었냐면요. 잘 생각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면 이게 회사가 성장하거든요. 성장을 하면 탄소 배출이라는 거는 바이프로덕트잖아요. 부산물입니다. 그럼 회사가 매출이 늘어나고 생산이 많아지면 당연히 탄소 배출량도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퀘스천이 그래 많아지는 건 좋은데 탄소를 더 많이 얼마나 더 많아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냐 하는 거예요. 이 이론에서 보이는 거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매출, 즉 생산량보다 더 올라가서는 안 된다. 생산량이 10%가 늘어났으면 탄소는 한 5%만 늘어나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성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결과에서 보면, 데이터에서 보면 생산은 10%가 늘었는데 탄소는 한 15%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왜 뭐가 과연 이거를 일으키겠는가 했을 때 회사의 abatement effort, 즉 탄소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감소했을 때만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걸 어떤 식으로 경제 언론에 나오는 수준인데요. 그래서 아웃풋을 이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는 일반적인
두 가지 요소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하나의 요소로 생산을 하고 그 생산에서 나오는 어느 정도를 빼돌려서 이걸로 탄소를 줄이는 모델인데 원래는 이제 이게 원팩터 모델인데 이거를 두 가지 생산 요소 모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생산 요소가 뭐냐? 첫 번째는 자본,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 서비스를 쓰는 거예요. 즉 회사가 생산을 할 때는 우리가 자본을 이만큼 쓰고 환경 서비스를 어느 정도 쓰는 거예요. 즉 오염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환경 서비스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 오염을 시키게 되면 여기에 대한 비용도 발생하죠. 뭐 세금도 있고 벌금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주주한테서 압력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 생산 요소 모델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x축이 자본이고 y축이 이제 오염입니다. 오염이고 요 빨간 점에서 까만 점으로 갈 때가 뭐냐면 요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때예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면 빨간 점에서 까만 점으로 가니까 오염보다는 자본 성장이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데이터에서 일어나는 건 이거거든요. 즉 자본 성장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염만 엄청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언제 일어나냐? 회사가 오염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줄일 때, 오염에 대한 이제 어베이먼트 에포트 안 할 때 이런 게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실증 결과들이에요. 자, 실증 결과는 이제 디프인드 프레스입니다. 이중차분을 했는데, 자, 각 회사별로 이 회사가 MSCI 지수에 들어가죠. 지수에 들어갔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늘어나게 되고요. 자, 그러면 MSCI 인덱스에 들어간 회사와 들어가지 않은 여러 가지 들어가지 못한 비슷한 회사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들어갔고 이 회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같은 나라에 있는 회사예요.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이 비슷한 기간을 통해서 탄소 밀집도, 탄소가 얼마나 늘어나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슬라이드 탄소를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탄소 왔더니 이 회사가 이제 인덱스에 들어갔을 때 탄소 밀집도가 훨씬 더 올라가는 거예요. 양의 개수들이 나오고 전부 다 거의 다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합니다. 1% 레벨.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스코프 1, 2, 3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탄소 배출 관련돼서 혹시 나중에 보실 일이 있으면 도움이 되실 텐데 유엔에서 탄소 배출을 세 가지 종류로 정의를 했습니다. 스코프 1은 그 회사가 직접 배출하는 탄소예요. 가장 좁은 범위의 탄소 배출입니다. 스코프 2는 이 회사가 에너지를 쓸 거 아닙니까? 오일도 쓸 거고 가스도 쓸 거고 전기도 쓸 겁니다. 이 에너지 소스까지 봤을 때 이 에너지 소스에서 에너지 소스를 만드는데 들어간 탄소량을 봅니다. 그리고 스코프 3가 제일 넓은 범위입니다. 제일 넓은 범위인데 이거는 앞에서 본 에너지 소스까지 다 보고요. 그 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생산 단계까지 다 보는 거예요. 하청업체 그리고 위에 공급하는 업체의 탄소 배출까지 전부 다 보는 겁니다. 봤는데 이머징 마켓 스코프 3에서는 별로 안 나와요. 즉 이머징 마켓 신흥시장 회사들은 탄소를 다른 곳으로 아웃소싱 하진 않아요. 즉 스코프 3가 탄소가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 회사가 직접 탄소 배출을 하지는 않아도 나의 하청업체, 내가 납품하는 업체들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회사는 실제로 생산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전부 다 중국에서 생산합니다. 그래도 이제 그 중국에서 하는 생산이 스코프 1에서 봤을 때는 애플 탄소로 잡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스코프 3로 보면 다 잡히게 됩니다. 보통 선진국들은 스코프 3가 높아요. 왜냐하면 생산을 다 이제 이머징 마켓 신흥시장에 올렸으니까요.
이머징 마켓은 스코프 1이랑 2가 높습니다. 그 결과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즉, 외국인 투자자들이 왔을 때 그 나라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 자체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래프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탄소 배출이 쫙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차이나 에이시아 A 지수에 중국 마켓 전체가 들어갔을 때, 즉 A 지수에 있는 모든 회사가 MSCI 인덱스에 단체로 편입되었을 때 앞, 뒤, 전후 탄소 배출량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스코프 1, 2, 3 전부 다 증가합니다. 이것도 이제 탄소 밀집도니까 생산량의 증가보다 탄소가 더 많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봤는데 첫 번째는 회사 쪽의 펀드들의 인센티브를 봤어요. 펀드의 인센티브로 어떤 걸 볼 수가 있냐? 그 펀드의 특히나 첫 번째가 펀드의 수익률이에요. 즉 수익률이 좋은 회사는 그나마 환경을 신경 쓸 텐데 수익률이 최근에 안 좋은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은 정말 환경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회사들이, 이런 펀드들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일수록 탄소 배출량이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도 거기에 일치합니다. 즉 과거에 펀드가 수익률이 안 좋은 펀드일수록 미래에 그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의 탄소 배출량이 높아지더라. 두 번째 여기 패널에서는 이제 환경 규제들을 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그 펀드가 위치하고 있는 나라의 EPS, Environmental Protection Stringency, 즉 만약에 이게 룩셈부르크에 있는 펀드 회사다. 그러면 룩셈부르크의 환경 관련된 정책의 스트린지 얼마나 타이트한가. 그래서 환경 관련돼서 자국의 규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신흥시장 투자했을 때 그 신흥시장에서 탄소 배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규제를 피해가는 행동입니다. 자국 투자에서는 탄소를 신경 써야 되니까 신흥시장으로 갔을 때 그 회사의 탄소가 올라가도록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는 그 나라, 그러니까 중국에 투자하고 있으면 중국의 EPS 스코어를 봤더니 중국의 EPS, 그 신흥시장의 EPS 점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탄소 밀집도는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제가 특히나 미국에서는 ESG 투자가 점점 퇴보하고 있습니다.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다 물러서고 있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ESG 투자가 주식 수익률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많은 역풍들이 있습니다. 일단 소비자들도 안 좋아하고요. 회사들도 안 좋아하고 정치인들도 별로 좋아하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ESG라는 그 하나의 큰 개념 안에 너무나도 많은 개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펀드 매니저들한테 물어봤더니 펀드 매니저들조차 ESG를 위해서 우리 펀드의 수익률을 포기할 수가 없다. 왜 포기할 수 없나요? 우리는 주주들에 대해서 충실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단 한 가지 목표는 주가 수익률이기 때문에 환경을 위해서 수익률을 포기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이후에 펀드 플로우도 줄어들고 있고요.
있고요. ESG 펀드 개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문제죠. 특히나 이제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시사점들 좀 제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 보통 뭐 임팩트 인베스팅, 아니면 뭐 서스테이너블 인베스팅, 지속 가능한 투자가 자산 운용 업계에서 일어났죠. 그런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제 첫 번째는 대리 문제가 있죠. 충실, 주주 충실 의무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투자로는 사실 투자로 이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게 파이낸스 연구 결과에서는 어느 정도 정립이 되었는데요. 만약에 자산운용사가 환경을 이제 안 좋게 하는 회사가 여기 투자를 안 해요. 투자를 안 해도 내가 투자를 하지 않아도 저기에 이제 수익률에 굶주린 수많은 헤지펀드, 프라이빗 에쿼티 회사들 거기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안 해도 그 갭을 다 메꾸는 거예요. 따라서 이걸 이제 파이낸스에서는 자본 비용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즉 내가 투자를 안 하면 이 회사가 자본을 일으키기 어려우니까 즉 이 회사는 도태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접근 방법인데 이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헤지펀드, 외국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 몰려들잖아요. 그래서 이 자본 비용 채널이라는 게 사실 거의 힘들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가? 제 생각에는 이게 어느 정도 레귤레이션이나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산 운용사에 맡기는 거는 별로 좋지 않고. 왜냐? 충실 의무가 문제라면 이거를 법이나 계약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거는 ES,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ESG라는 그 하나의 큰 텀 안에 모든 것을 넣지 말자. 제 생각에는 G는 빼도 될 것 같고요. G는 빼도 될 것 같고 S랑 E는 완전히 구별을 짓고, 물론 S도 중요한 이슈입니다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E가, 즉 환경이 더 중요한 이슈라는 건 어느 정도 공감이 이루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탄소, 그리고 E, 환경 이쪽에만 집중하는 게 어떨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테슬라 같은 회사를 생각하면 테슬라가 되게 좋은 예입니다. 테슬라가 환경 관련돼서는 정말 점수가 높아요. S 관련돼서는 바닥입니다. G 관련돼서는 더 안 좋아요. G 관련돼서 얼마 전에 혹시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한테 60조 어치 보상을 주기로 했어요. 60조. 원래 이제 이거를 일론 머스크가 2019년이죠. 2019년에 그때는 테슬라가 망한다 만다 막 그럴 때였어요. 일론 머스크가 나 테슬라 말고 다른 사업들을 또 막 하잖아요. 근데 테슬라에 정말 집중하고 싶다. 그래서 이사회에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한 요 정도 되는 패키지를 주면 주식도 엄청나고 주식 주는 것도 엄청나고 돈도 엄청, 그러면 요 정도 주면 내가 열심히 일할게.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가치로는 40조고요. 그 당시에는 좀 적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주는 조건이 테슬라가 그 당시 매출보다 거의 10배 이상 올라가고 주가도 거의 10배 이상 올라가는 이런 조건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보면 이게 테슬라가 절대 이제 이룰 수 없는 목표를 딱 주고 이거 성취하면 40조 원 줄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직원들 진짜 엄청나게 굴리고 자기도 공장에서 자고 매일 그랬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진짜 이뤄낸 거예요. 이뤄냈어요. 그러고는 이제 올 초에 이걸 받으라고 이제 이사회는 못 기했는데 주주총회에서도 통과가 됐어요. 그랬는데 이걸 법원에서 제동한 겁니다. 법원에서.
법원에서 제동을 걸면서 그 당시 이사회에서 이걸 제대로 보지 않았다. 근데 사실 이런 종류의 컴펜세이션 패키지는 거버넌스상 말이 안 되죠. 사실 좀 말이 안 됩니다. 소셜리 뭐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미국이 또 문제가 대부분의 회사들이 델라웨어에 다 법인을 만들어요. 델라웨어가 일종의 텍세이븐이거든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상 본사는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텍사스에 있죠. 지금. 사실상 본사는 텍사스에 있는데 법인 그 등기만 거기 델라웨어에 있는 거예요. 델라웨어 법원에서 이거를 멈춥니다. 그래서 텍사스가 나는 델라웨어에서 철수한다. 그리고 이제 난리 쳐서 다시 이게 이사회 결의가 되고 주주총회에 다시 올라갑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다 예스를 했어요. 다 예스. 뭐 제일 큰 데가 벵가드가 아마 돌아섰을 거예요. 근데 벵가드가 돌아선 것도 이유가 있죠. 뭐 지금 일론 머스크랑 다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돌아섰어요. 아무튼 이제 일론 머스크는 40억짜리 패키지를 받게 됐고요. 지금 도널드 트럼프 선거 캠프에 들어가고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 측면으로 보면 테슬라는 정말 문제가 있는 회사인데 환경 측면으로는 뭐 어느 정도 공헌이 있죠. 예,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많은 나라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한 가운데 과연 실행이 가능할지 조금 걱정이 되면서도 ESG의 가치는 분명히 지향해야 할 만한 그런 가치인데 현실적으로 뭐 수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 방식이나 지배하는 인식들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많은 난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가치와 상충하는 부분들은 많아 보이는데요. 이러한 간극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는 이제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 사회적으로도 생각을 많이 해야 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한 7, 8분 동안 혹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받겠습니다. 저 혼자 질문할 것 같은데 결국은 마켓 리턴 중요하다는 게 이제 하나의 큰 얘기였는데요.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환경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듀 협약들 같은 게 얼마나 바인딩하느냐에 따라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얼마나 진짜 중요해질지가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얼마나 바인딩하는 상태인지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현재 과거 데이터 썼을 때랑 좀 최근 데이터 썼을 때랑 혹은 미래를 예측했을 때 그 다운사이드 리스크랑 결국 정말 이 그린과 브라운의 리턴의 차이가 그 협약에 뭔가 따라서 약간 바뀔 그런 여지는 없나요? 그거는 데이터를 볼게요. 최근이랑 과거 비교해서 어떤데 지금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파리 협약 제일 많이 얘기하거든요. 파리 협약이 2015년에 들어왔는데 그때 그러니까 지금 학계의 전반적인 견해는 그때 갑자기 환경에 대한 게 늘어났다. 환경에 대한 어웨어니스가 늘어났다는 게 지금 전반적인 견해예요. 그랬는데 그러고 이제 그때 파리 협약에서 그때 한 게 탄소 중립 그때 타겟한 게 2050년까지 그때 타겟한 게 21세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는 기후 온도가 올라가는 걸 더 막자. 이게 이제 목표였어요. 지구 온난화를 막자. 그리고 이제 그거를 역산했어요. 그러면 이제 21세기가 끝나기 전까지 온난화를 막으려면 즉 온도 상승률이 이제 0에 되게 하려면 어떻게 했냐면 그게 그렇게 봤더니 2050년까지 그러면 탄소 중립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2050년에 탄소 중립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때부터 온난화가 딱 멈추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구가 서서히 데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21세기 끝까지 이제 온난화를 막고
그러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화가 돼야 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제 에너지를 얼마만큼 이제 줄이자라고 한 게 파리 협약이거든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절대로 지킬 수 없다. 라는 게 지금 중론이고요. 그래서 거의 지금 그냥 킹 더 캔 다운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언젠가 다시 한번 현실적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중론입니다. 저는 사실 좀 많이 좀 네거티브해요. 스캡티시즘 많습니다.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선생님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해주신 것 중에서 이제 아까 중국 그 지수에 들어가고 얘기하신 것들이나 나중에 모든 게 어떻게 보면은 매니저들의 행태로서 설명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선진 시장에 들어가는 거하고 이머징 마켓에 들어가는 거하고 나라 간의 산업 구조 차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조업이 크다라든가 제조업에서도 에너지 소비가 예를 들어 성장하면서 굉장히 늘어나는 게 헤비 인더스트리가 있다라든가 그런 이제 나라마다 틀리고 뭐 시장마다 틀리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생각할 때 어드밴스 이코노미하고 디벨로핑 이코노미 자체는 산업 구조 자체가 틀린데 그렇게 되면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미션 자체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구조로 볼 수 있잖아요. 형태 말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도요. 일단 이머징 마켓이 제조업이 많아요. 제조업이 많아서 올라가는 효과도 없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분 먼저 그다음에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외국 투자가 늘어나면 이제 회사가 성장을 하면서 결국 탄소 배출 역시도 증가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 궁금했던 게 아니 그러면은 이제 어디서 더 그렇게 늘어나는 걸까? 특히 생산 공정 등이라던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작은 조각 정보라도 가볍게 말씀해 주시면은 호기심을 푸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그 수준의 마이크로 레벨 데이터는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보지는 못했는데 뉴스 검색 같은 걸 해서 저희가 애니토트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딱 하나 나오는 거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에서 스코프 1, 그 회사의 생산에서 만들어내는 탄소가 더 올라간다. 그 정도만 저희가 데이터상 알 수가 있고요. 더 디테일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다름이 아니라 아까 전에 유럽에서는 미국과 다르게 ESG 펀드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활발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을 이제 레귤레이션 쪽이랑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유럽 연합에서는 이제 관련한 지속 가능성 공시라던가 공급망 실사 제도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일종의 규제 생태계를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규제들이 결국에는 이러한 투자 동향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닐까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여기까지 의견 전달드립니다. 예, 그것도 정말 좋은 포인트시고요. 예, 그래서 저희 결과 저희가 그거를 여기서 보고 있는 EPS라는 걸 보거든요. Environmental Protection Stringency 봤는데 그 EPS 스코어가 더 높은 데가 높은 나라가 투자할수록 그런 이 효과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럼 과연 그러면 이게 다 EPS 효과인가? 라는 것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그 인플로가 발생했던 펌 중에서 ESG나 뭐 그린으로 라벨링이 붙은 애들과 그렇지 않은 애들 또는 뭐 웨이팅이 높았던 애들이나 낮은 애들 간의 코에피션트 간의 차이는 어땠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일들만 쫓을 수 없는 사회적 책임이 있거나 또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는 퍼블릭 펜션이라든지 뭐 미설부라든지 이런 기관들의 ESG 관심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이쪽의 기여도는 어떠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또 얼마 정도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도 정말 좋은 포인트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테스트는 안 해봤어요. 지금 뭐 스태티스컬 파워가 많이 없어서 쉽지 않고
같고, 두 번째는 그럼 퍼블릭 펜션이나 이런 데가 ESG를 더 해야 된다. 저는 거기에서도 약간 좀 회의적인 게요. 아까도 말씀드렸,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투자를, 그러니까 지금 채널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투자를 해서 이걸 그 회사와 인게이지하는 거거든요. 그 회사의 경영에 직접 간섭을 하게 되고, 그 채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그냥 투자금 빼면 이 회사 힘들겠지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이제 뭐 한국 예를 들게요. 펜션 펀드가 지금 국가의 입김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국가가 들어가서 ESG만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다른 정치적인 이슈도 많이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사실. 지금 제일 좋은 예가 지금 여러분 혹시 고려아연 투자하신 분 계세요? 고려아연, UBK 경영권 민영 보고 계세요? 캐스팅 보트가 지금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제 생각에는 국민연금 지금 40만 원 하던 게 80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국민연금 그냥 다 팔고 나가는 게 맞아요. 이게 국민들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연기금 재정도 안 좋은데 다 팔고 나가서 연기금 재정이라 좋게 해야지. 여기서 국민연금이 둘 중 뭐 고려아연이나 아니면 영풍 쪽 손을 들어주잖아요. 이거 정치적으로도 말 많고 사실 둘 다 두 회사 뭐 영풍이건 고려아연이건 다들 자기들의 개인적 사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국민의 연기금 돈이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한쪽 손을 들어준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연기금이 들어가는 거 좋을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뭐 자유로울 수가 있나? 더 많은 질문들이 있으신데 시간 관계상 받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교수님